1918년 7월 10일 미국 잠수함 엘리의 감시병들은 아일랜드 남쪽 베스트넷 록 근처에서 부표처럼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선장 폴 F. 포스터가 자세히 살펴본 결과 그들이 발견한 것이 독일 제국 해군의 유보트, 정확히는 UB-65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즉시 행동에 나선 미국 승무원들은 어뢰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유보트가 수중 폭발로 보이는 것에 휩싸였고 그 폭발은 적 잠수함의 좁고 상어 같은 선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유보트가 곧바로 파도 아래로 사라져 포스터와 승무원들은 격침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포스터와 그 부하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사건 목격이 수십 년간 군사 역사와 초차연 연구의 미스터리 시작과 끝이 되었습니다. UB-65호는 저주받은 잠수함으로 악명이 높았으며 그 안에 탄 불쌍한 영혼들에게 죽음조차도 결코 탈출을 보장해주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포스터와 그의 부하들이 목격했다고 전해지는 UB-65호의 미스터리한 최후는 이 잠수함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들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차가운 심해에서 자신들을 쫓던 연합군 군함들보다 사망한 전직 장교의 영혼을 훨씬 더 두려워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UB-65호의 실제 전시 활약상을 살펴보고 이 전설을 조사하여 정말로 이 유령 잠수함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니면 일부 사람들이 믿듯 연합군이 수중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꾸민 정교한 계획의 결과였는지 밝혀보겠습니다. 워즈 오브 더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UB-65의 이야기는 1916년에 시작됩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형태의 연안 공격 잠수함을 만들고자 했죠. 당시에는 타입 UB-III 공격 잠수함이 이 역할의 주력이었지만 타입 UC-II 기로의 부설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을 깨닫고 이 설계를 토대로 새로운 어로의 잠수함을 개발해 기존 모델을 대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타입 UB-IIE로 명명되었습니다. 독일 제국 해군은 이 신형 잠수함에 대해 거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200일 중 인형한 96 완성됐습니다. UB-33형 잠수함은 수상에서 최대 555톤의 배수량을 가졌으며 잠수 시에는 684톤까지 증가했습니다. 길이는 55.3m, 너비는 5.76m, 흘수는 3.67m였습니다. 수상에서는 6기통 디젤 엔진 이 1045마력 이상을 내며 최대 14노트에 달했고 잠수 시 580kW 전기 모터로 최대 8노트로 운항했습니다. 이 시기 잠수함치고 성능이 뛰어났습니다. 수상에서는 7,000 이상 잠수 시 정의 모터로 내 경제 속도에서 88km 항속 거리를 가졌습니다. 무장면에서는 주무장이 선수의 내 어로의 발사관과 선미의 한 어로의 발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주요 무장은 50cm, 50cm 어로에 10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88 또는 9cm 함포로 보조되어 수상 전투에 사용됐습니다. UB-3형 잠수함은 1916년 5월 20일에 처음 주문됐습니다. 이 주문에는 UB-48부터 UB-71, UB-65가 포함되었습니다. UB-65는 함부르크 푸켄베르커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1917년 6월 26일 진수 8월 18일 해군에 배치되었습니다. 지휘는 이미 유능한 유보트 지휘관으로 명성을 얻은 스물랍 카피텐 라이언트 마르틴 셸러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는 UC 2형 유보트 3호를 지휘하면서 주로 기뢰를 사용해 연합군 선박 33 침몰시키거나 손상시키는 인상적인 전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이 시기에 UB-65는 아직 바다에 나가지도 않았지만 이미 사망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잠수함이 해군에 인도될 때 불칸 조선소에서 한 명이 철골에 맞아 사망하고 또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보고됐습니다. 이후 발생한 또 다른 사고는 새로 배치될 유보트 승조원들에게 더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잠수함이 완성에 가까워질 무렵 기관실에서 작업하던 3명의 작업자가 그 구에게 쌓인 연기에 질식하게 되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그들을 보지 못한 동료들이 그들을 찾아가 확인해 보았고 기관실 바닥에 쓰러져 질식사한 3명의 작업자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UB-65 건조에 배정된 불운한 이들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완공 후 잠수함은 해상시험 중 악천후를 만났습니다. 유보트는 심지어 가장 좋은 날씨에서도 수면 위에서 악명 높게 조종이 어려웠기 때문에 날씨가 악화되자 승무원들은 험난한 항해를 각오했습니다. 갑자기 낮게 떠있던 함정이 어디선가 예고도 없이 몰아친 강력한 파도에 휩싸였습니다. 유보트 선체에서 물이 빠져나가고 갑판 위에서 고생하던 승무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때 그들은 인원이 1명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운하게도 바다에 휩쓸려간 그 승무원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UB-65 관련 5번째 희생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죽음이 충분하지 않은 듯 시험 자망 중 저주받은 유보트가 전 승무원을 무덤으로 보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승무원들이 30피트에서 수평을 맞추려다 앞쪽 밸러스트 탱크가 파열되어 유보트가 해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해저에 가라앉은 UB-65는 열두 동안 갇혀 있었고 승무원들은 잠수함을 띄우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해수가 배터리에 스며들며 상황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에 유독 가스가 퍼져 승무원들이 심하게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끝에 마침내 유보트를 수면 위로 밀어올리는 데 성공했을 때 해치문을 열고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되어 모두가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승무원 2명에게는 이미 너무 늦었고 그들은 독성가스를 들이마신 탓에 며칠 뒤 병원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에는 승무원들에게 오랫동안 영향을 준 또 다른 비극적 죽음도 있었습니다. UB-65호의 첫 번째 순찰을 위해 어뢰를 적재하던 중 탄두가 폭발하여 리히터라는 이름의 부장과 다른 선원 8 사망했고 9 선원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우보트가 수리 중 드라이도크로 이동할 때 한 선원이 리히터의 유령을 봤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선수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UB-65호는 유령이 출몰하는 함정이 되었지만 셸러의 승무원들은 불안과 파멸의 기운 속에서도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할 틈이 거의 없었습니다. 독일은 점점 절박해져 유보트가 필요했습니다. 유령과 저주도 UB-65의 출전을 막지 못했습니다. 제국 독일 해군에 배치된 후 셸러가 지휘하는 UB-65호는 저 유보트 전대에 합류하여 영국 제도 주변에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중요한 전쟁 물자를 차단하고 프랑스와 벨기에로 병력과 무기가 수송되는 것을 막아 영국을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많은 수의 미군 병력도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1917년 10월 이프르 돌출부에서 제2차 파셴달 전투로 알려진 새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가제서 오스만 동맹국을 겨냥한 영국 제국군의 추가 공세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셸레와 UB-65는 독일에 유리하게 지상 전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바다로 파견되었습니다. 초자연적 전설과 관련해 1917년 10월 31일 할로윈 전야 셸러는 북해를 순찰하다 스코틀랜드 북쪽 해안과 노르웨이, 셰틀랜드 제도 중간에서 첫 희생자의 위치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코펜하겐에서 러윅으로 향하던 20년 된 덴마크 화물선 마르그레테였습니다. 셸러는 공격했지만 2777 증기선을 침몰시키지 못했고 손상된 선박은 가까스로 도망쳤습니다. 마르그레테는 이후 수리되어 다시 운항에 투입되었지만 결국 UC-59의 승무원들에게 납포되고 말았습니다. 1917년 12월 후 열이틀 셸러와 부하들은 아이리시해에서 마흔된 스웨덴 범선 벨비를 발견했습니다. 셸러는 부하들에게 승선 명령을 내리고 선원들을 내리게 한 뒤 자침시켜 그 배는 UB-65의 첫 격침이 되었습니다. 셸러는 그날 늦게 1866 증기선 찰스턴을 발견해 캐나다 베어 헤이븐행 석탄 운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셸러는 그 배를 공격해 침몰시켰고 심지어 배에 타고 있던 해군 포수 2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1917년
12월은 셸로에게 좋은 달이었습니다. 열나흘 아일랜드 해에서 노르웨이 증기선 크노르를 또 침몰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다시 아일랜드 해를 항해하는 또 다른 표적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범한 증기선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배는 H's Her Majesty's Ship 아비투스였으며 엔추자급 Q-쉽으로 평범한 민간 증기선처럼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유보트가 선박의 화물을 검사하거나 전리품으로 포획하려고 접근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Q-스와입 유인되면 승무원들이 숨겨진 무기로 유보트를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UB-65와 아비투스 사이의 교전의 정확한 세부 사항은 알기 어렵지만 이번 경우에는 UB-65가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아비투스는 피격 후 심각한 손상을 입었지만 셸로가 도주할 때까지 계속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예인되는 도중에 아비투스는 침몰했고 이로써 유보트는 또 하나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음 해 봄이 되어서야 UB-65는 다시 전장에 복귀했고 남아일랜드 웩스퍼드 카운티 해안의 터스커록 남동쪽 32km 지점에서 노르웨이 화물선 하브네르를 침몰시켰습니다. 이후 공격이 계속됐지만 연합군 선박에만 손상을 입혔고 1918년 5월 8비 셸로는 아일랜드 해에서 노르웨이 범선 토랄프를 정지시키고 자침시켰습니다. 1918년 7월 11일 UB-65는 미국 잠수함 L2에 발견되어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후 연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보트는 며칠 뒤인 14일 에도 작전 중이었고 런디섬 근처에서 포르투갈 범선 마리아 조제를 침몰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대전 중 누군가가 이 유보트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지만 이후 몇 년간 이 유보트는 그 시대의 가장 유명한 유보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책, 잡지, 군사 및 초자연 현상 관련 집단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UB-65의 전쟁 이야기가 다른 더 성공적인 유보트들과 비교했을 때 꽤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만약 그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면 승무원들은 결코 평범한 전시 경험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령 유보트의 전설을 더 자세히 파헤치기 전에 먼저 대전 당시 어느 해군의 잠수함에서 복무하는 것 자체가 매우 용감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잠수함 기술은 아직 상당히 새로웠고 잠수함 전술 역시 계속 발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종종 신뢰할 수 없는 잠수함은 적만큼이나 승조원들에게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잠수함 임무에 자원하려면 상당한 심리적 강인함과 침착함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선원들처럼 유보트 승조원들에게도 미신은 여전히 동료였고 길조이자 흉조였습니다. UB-65가 전쟁에 투입되자 승조원들은 자신들이 흉조를 겪고 있다고 강하게 느꼈습니다.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많은 사망자가 불길한 예감을 남겼지만 부기관장 유령 목격 보고는 시련이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추가 승조원을 데리고 다녀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더했습니다. 사망한 장교의 목격담은 유보트 첫 순찰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셸러는 이런 목격담을 전쟁 신경증과 미신, 과도한 상상의 결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는 승조원들이 리히터 유령 목격담을 장난으로 믿게 하려 했지만 문제를 완전히 잠재우진 못했습니다. 그에게 더 큰 충격은 교량 당직 장교가 죽은 리히터가 유보트로 올라오는 걸 봤다고 주장한 뒤 통제할 수 없이 흐느끼는 채로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에버하르트라는 남성은 유령 장교가 유보트에서 자신을 따라다닌다고 믿어 정신적으로 붕괴했고 모르핀 투여 후에야 진정됐습니다. 심지어 셸로도 결국 잠수함을 자망시키라는 명령을 내리려던 순간 유보트의 선수에서 자신의 옛 부장교의 유령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영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듯 유보트 주변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합군 군함에 발견된 셸로는 탈출을 시도하며 유보트에게 급강하를 명령했지만 UB-65는 그 전에 이미 폭로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격 중 한 명이 바다에 떨어져 갈비뼈 3대가 부러지고 심각한 내상을 입었지만 승무원들은 거의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사망했고
그의 비명은 잠수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런 사고는 모든 유보트 승무원에게 일어날 수 있었지만 당시 잠수함 내부는 UB-65가 저주받았다는 생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후 1918년 이 월도버 해협에서의 순찰이 실패로 끝난 뒤 UB-65호는 휴식과 보급을 위해 벨기에 브루위해에 입항했습니다. 바로 그때 영국 항공기가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유보트 장교 오베를루트난트 칼을 헤르니는 트랩을 내려오다 파편에 목이 잘려 사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의 머리 없는 시신이 유보트 갑판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승무원들이 시신 수거를 기다리는 동안 그의 유해는 천으로 덮여 있었고 또 다른 장교와 8명의 승무원이 두 번째 장교의 유령이 시신을 지키는 모습을 다시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일로 승무원들은 대거 다른 유보트 전출을 신청했고 독일 해군 본부에 신청이 몰렸습니다. 독일 해군은 조사 중 UB-65 승무원들이 혼란스럽고 초자연적 존재에 생명이 위협받는다고 두려워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승무원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독일 해군 루터교 프란츠 베버 목사가 UB-65의 승선에 퇴마 의식을 집전했습니다. 이는 아마 잠수함 최초의 퇴마 의식이었을 것입니다. 그 직후 UB-65호는 다시 바다로 나갔고 며칠 뒤 마리아 호세 사건이 일어나기 전 미국 잠수함 L2에 의해 목격되었습니다. 이것이 잠수함과 승무원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목격된 순간이었습니다. 저주받고 유령이 나타나는 UB-65호의 이야기는 전형적인 유령 이야기의 특징을 지니며 독특한 배경만이 캠프파이어에서 듣는 유령 이야기와 다릅니다. 이 배의 상실을 둘러싼 미스터리한 상황들은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금속 껍질 안에 갇힌 UB-65호의 승무원들이 마지막 날들을 초자연적인 힘과 싸우며 보냈고 결국 그 싸움에서 패배했다는 믿음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흥미로운 소재를 제공했고 디멘션 픽처스의 2002 영화 빌로우에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영화에서는 배경이 제2차 세계대전 미국 잠수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 이야기가 실제로 얼마나 사실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의심의 요소는 이 이야기가 독일인이 아니라 영국 태생의 언론인이자 해군 이론가인 헥터 찰스 바이워터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생깁니다. 중산층 웨일스 가정에서 태어난 바이워터는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고 이후 신문에 최신 해군 발전에 관한 기사를 쓰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 시기는 여전히 제국의 시대였기 때문에 해군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후 그는 미국 신문 전쟁 취재를 위해 유럽에 갔으나 결국 영국의 스파이 겸 정보 분석가로 영입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서 태평양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한 것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바이워터는 전쟁이 끝난 후 유령이 출몰하는 유보트 이야기를 대중에게 처음 알렸다고 주장했으며 처음에는 독일 소책자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이야기의 기원이나 그 변형이 실제로는 그가 독일 유보트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전 작전의 일환으로 더 일찍 만들어낸 것이라는 이론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그들의 잠수함에 어떤 유령 같은 존재가 있다고 믿게 만들어 임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거나 저주받은 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항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1차 세계대전 유보트 위협을 고려하면 연합군의 다른 아이디어들보다 더 황당하지는 않습니다. 유보트의 효과가 얼마나 충격적이었고 당시의 기술로 그것들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는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바이워터가 실제로 UB-65호의 이야기나 아니면 승무원들 사이에서 불운한 잠수함으로 소문난 다른 유보트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이 주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조지 베헤와 마이클 고스에 따르면 그 이야기는 수년간 반복적으로 전해지면서 과장되고 덧붙여진 결과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와 관련된 이름들 중에서 실제 인물이었던 셸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이름들은 이후의 기록에서 갑자기 등장했거나 많아야 UB-65와 거의 혹은 전혀 관련이 없는 실제 인물들과 혼동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약하면
연구자들은 공식 문서를 보면 UB-65가 유령의 씨였다고 믿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 극적인 세부가 담긴 소문 같은 전설의 책임은 헥터 씨, 바이워터 이전으로는 확실히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이야기가 바이워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왜 그는 특별히 UB-65를 선택했을까요? 그가 무작위로 U보트를 고른 걸까요? 아니면 포스터와 미국인 승무원의 신비로운 폭발 목격이 그에게 영감을 준 걸까요? UB-65의 명확한 최후는 또 다른 전설을 낳았으나 유령 출몰 보고에 가려져 크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UB-65는 어떤 미친 독일 과학자의 신형 유도 어뢰를 시험하기 위해 선택되었고, 그 폭발은 셸러가 포스터의 잠수함을 공격하려고 그 어뢰를 사용했다가 오작동을 일으켜 오히려 유보트를 공격하게 된 결과라고 합니다. 이 믿음은 한동안 계속되었으나 결국 UB-65의 잔해가 영국 해군 조사팀에 의해 발견되고 이후 영국 채널 4, 채널 5의 렉 디텍티브스, 렉 디텍티브스 라는 텔레비전 시리즈에서 조사되면서 비로소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U보트는 무기에 의한 손상 흔적 없이 해치가 열린 채 발견돼 승무원 37 중 일부가 침몰 직전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유도무기 1호는 끝났지만 일부는 UB-65가 저주받은 잠수함이라는 믿음을 더 굳혔습니다. 베헤와 고스가 언급한 공식 문서의 부제는 독일 해군 지휘관들이 망신을 피하거나 다른 유보트 승무원들이 잠수함에서 유령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은폐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UB-65의 이야기에 얼마나 진실이 담겨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이 이야기는 여전히 캠프파이어 주변이나 심지어 현대 잠수함에서 신병들에게도 순찰 중에 다시 들려줄 수 있는 오래되고 흥미로운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플라잉 더치맨, 메리 셀레스트, 오랑메단과 함께 해양 유령 이야기의 대표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리히터의 유령이 팔짱을 낀 채 UB-65의 뱃머리에 서 있는 이야기를 전하고 또 전하는 것을 즐길 수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의 옛 승무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지라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은 UB-65가 마지막으로 침몰했을 때 37사람들이 전쟁 중 조국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다 실제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역사상 거대한 대재앙으로 목숨을 잃은 수백만 명에 더해졌고, 결국 진정한 공포는 전쟁의 피비린내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